안녕하세요.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기술,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인사이트 있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드릴까 합니다. 사실 요즘 문서로 위장한 그런 위협과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더불어서 확장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또 기밀 문서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츠맨에서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보안과 관리의 핵심 아젠다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관련된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질환지구 시큐리티의 박현숙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질환지구 시큐리티 문서사업본부에서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질환지구 시큐리티의 이윤석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질환지교 시큐리티 문서사업본부 영업팀 이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정보 잘 전달해 주시고요. 네. 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이 문서를 위장한 문서에 뭔가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이 문서형으로 문서를 위장한 악성 코드들의 공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문서의 악성 코드들로 인해서 실제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기업들 보면 보안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장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100% 맞기는 좀 어려운가 보죠? 어떻습니까? 그쵸. 아무래도 과거에 저희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결국엔 이제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이제 백신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이미 감염된 사례를 가지고 이제 그걸 분석해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백신 이전의 단계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제품이 좀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따 설명드릴 저희 CDR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실제 요즘은 이런 공격들의 유형과 또 변화가 원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백신 쪽에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다 미처 쫓아가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뭔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보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네. 한번 흥미롭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지금 여러분들 의견들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의견과 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제 온라인으로 담당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오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꽤 많은 인원이 준비를 하고 있으시니까요. 많은 질문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웨비나 저희 후반부 쪽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저희 더 좋은 웨비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좋은 경품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숨어든 악성 코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찾아낼 것이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진행을 해볼까요? 네. 네, 대부분의 요즘은 문서형 위장 공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예전에는 문서형 위장 공격이 아니었다면, 차장님, 그럼 예전의 공격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문서에 숨어 있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실행 파일을 이제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요즘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다든지 네. 이런 유형의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들이 많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워낙에 많이 알려진 사례들이죠. 실행 코드, 실행 파일들로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는 네, 형태들은 네. 수년 전부터 너무나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고전 방식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재는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여러 보안 제품군들에서 해당 문서 실행 파일들을 대처하는 방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실행 파일들이 랜섬웨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의 일치되는 통맥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랜섬웨어 입장에서는 실행 파일로 실행을 감염을 시켜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PC나 안단이나 내부 시스템들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은 네트워크 보안단에서 방화벽이나 아니면 다 걸리죠. 차단 솔루션이나 여러 보안 제품들에서 걸려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들도
보통 실행 파일은 웬만하면 클릭을 잘 안 하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그렇죠. 그걸로는 이제 공격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를 위장한 공격이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랜섬웨어가 나는 랜섬웨어가 아니야. 실행 파일이 아니야. 숨어 들겠어. 속삭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숨어 들어야죠. 네. 숨어 들어서 문서에 위장을 해서 숨어 드는 게 문서형 악성 코드다라고 쉽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업무하는 환경에서 이제 그 외부든 내부든 처리하는 모든 어떤 업무의 과정 속에서 문서가 거의 대부분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제 그거를 노리는 형태의 공격이 굉장히 일반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네. 실제로의 통계 사례에서도 보면 현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외부와의 주고받는 유입의 경로의 매개체는 네. 이메일이 가장 많고 네. 그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 파일들이 네.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다 파일의 보니 형태도 되게 다양하죠, 그러면. 그럼요. 네. 우리가 통상 문서라고 하면 뭐, 워드 파일, 뭐, 파워포인트 정도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파일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저희는 문서형 위장 공격이기 때문에 네, 네. 문서의 종류들을 보통 많이 취하는데요. 네, 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업무 볼 때 사용하는 프로세스, 업무라고 하면 MS 오피스, 워드, 네.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기본적인 MS 오피스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네, 네. 우리나라는 한국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이면 네, 한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모든 공공기관에서 네, 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한컴들 그리고 PDF 그리고 이미지 이미지. 그렇죠. 네. 이미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 외에도 RTF나 뭐 아니면 저희가 CSV 파일이나 네, 엑셀 네, 파일, 네, 네. EML 파일 네. 이런 부분의 모든 것들을 모든 다 형태의 문서로 문서 파일을 형태를 다 문서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군요.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형 위장 공격들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내부 단으로 들어와서 어떤 형태로 시나리오를 펼쳐지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보통은 요즘은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회공학적인 방법이라는 게 사람의 신뢰를 믿어서 사회의 관계를 이용을 한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요즘은 공격자, 타켓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타켓에게 지정이 되면 스피어 피싱 메일을 계속 보내죠. 공격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떤 사람들과 메일들을 주고받는지 네, 이 사람이 모니터링 하는 거군요. 그렇죠. 수집을 해서 이 사용자가 타켓에 메일을 계속 수집을 하고 수집된 그 메일을 분석을 해서 사회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과 메일을 자주 주고받네. 네. 그래서 A라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인을 가장해서 스피어 피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문서형 공격이라 하더라도 뭐 모르는 사람이 보내면 사실 파일을 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쵸.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이런 피해를 당할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회공학적으로 아는 사람을 위장해서 파일을 보낸다고 하면 믿고 그 파일을 클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럼요. 이게 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네. 방식이거든요. 네. 클릭을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부장님 저한테 메일 보냈는데 숨 파일이 들어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죠. 클릭하잖아요. 맞죠. 당연히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됩니까? 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까? 그러면 그런 PC는 랜섬웨어의 장악이 되어버리는 거죠. 메일 보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네,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랜섬웨어 이 PC에 감염이 되어버리면 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 PC들은 내부 시스템 혹은 내부 트래픽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이 될 때까지 수도 없이 감염시키고 확장시키고 공격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뭘까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차장님? 몇 년치 계속 누적되어 있는 방대한 기업의 지적 데이터라든지 뭐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네. 개인정보는 많이 유출되니까. 맞습니다. 그 개인정보, 중요 자료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들의 시나리오를 계속 겪는데 보통은 통계적으로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랜섬웨어가 들어왔을 때, PC에 들어왔을 때 바로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바로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장복 기간이 평균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잠복을 해 있다가 네, 1년까지. 네, 5년까지요? 5년까지요.
통계에 보면 네. 네, 그러면 그 5년 동안 이 타켓은 계속 야금야금 본인이 원하는 와, 정보가 그렇군요. 유출되기 전까지 계속 네. 이 시나리오에 따른 행위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집요하게 준비하고 공격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럴 때 메일을 보낼 때, 네. 저희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문서형 악성 코드들을 첨부 파일에 씹는다던가, 메일 본문에 랜섬웨어가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낸다던가, 네, 네. 이런 방식이면 네. 사용자들이 바로 실행을 해버리게 되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런 방식들이 문서형 저희가 악성 코드, 문서형 악성 코드라고 하는데, 그런 문서형 악성 코드에 대한 어떤 게 문서형 악성 코드인지 실제 한번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네. 혹시 촌재님 그 네. 드라마를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상한- 드라마 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아시죠? 한 재작년쯤이었나요? 네. 2, 3년쯤에 방영이 됐던 드라마인데, 네. 이상한 나라. 우영우.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서도 보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 에피소드가 네.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 쇼핑몰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서 아, 큰 기억나요. 소송으로 기억납니다. 번졌던, 네, 네, 네.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형아가 열심히 야근을 합니다. 이 조연이 열심히 야근을 하면 동생이 형, 내 이력서 좀 봐줘. 이러고 메일을 딱 보내요. 첨부 파일로. 네. 그럼 형아는 동생이 이력서를 보내네. 이 녀석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군. 이력서를 딱 열었지만 그 문서는 워드 파일이었지만 이력서가 아니라 이력서를 위장한 워드 파일의 악성 코드의 네. 랜섬웨어였어요. 네. 그래서 랜섬웨어가 갑자기 막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이 이상하네. 감지를 하는 순간 그 PC는 이미 장악이 되었고 네. 장악이 된 그 PC는 내부 시스템으로의 공격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되고 네. 형아는 상실을 하고 네. 결론적으로는 그 대표가 자살까지 하게 되는 책임의 론 때문에 하게 되는 네.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문서형 악성 코드. 그러네요. 네, 그런 사례들이 한 가지가 있고 네, 또 다른 네. 거는 네. 보통은 화면에 보시는 이력서에 보면 네. 우리 이메일에 저런 링크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렇게 다 이렇게 링크 형태로 다 보이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러면 저 링크들을 아니면 이력서기 때문에 프로필이라든지 네. 본인들이 예전에 해왔던 활동들에 대한 걸 기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걸 클릭을 하세요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 네. 사실은 문서형 악성 코드가 그때 실행이 됩니다. 아, 그래요. 랜섬웨어를 심어서 실행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한다라고 네. 했죠. 잠복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문서가 바로 열렸을 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녀석들도 하루 3일 네. 뒤에 활동을 그렇게 하게 해야지 된다거나. 그 악성 코드라고 하는 거 인지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뭔가 맞습니다. 바로 실행했을 때 뭔가 이상한 동작을 하거나 하면 바로 인지를 하니까. 그렇죠. 꽤 오랫동안 잠복 기간을 가지고 나중에 실행이 되거나 뭔가 이렇게 돌아갈 때 네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발생됐는지를 트래킹하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죠. 똑똑해졌네요.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러네요. 네, 사람이 제가 봐도 보고. 저런 이력서를 그냥 받으면 다 클릭하고 갔거든요. 그럼요, 네.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링크를 통해서 또 악성 코드가 유입되는 형태라고 했을 때는 저기 이메일 저 보통 이렇게 딱 클릭하거든요. 그렇죠. 진짜로. 클릭하라고 또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려면 아래로 페이지를 넘겨가려면 네. 스크롤바를 내려야 되죠. 네. 두 번째 장에 스크롤바를 내릴 때 악성 코드가 아, 진짜요? 실행이 되게 아,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굉장히 똑똑해졌죠. 다양한 형태로 네. 악성 코드를 씹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예전의 방법과 음. 예전의 방식으로는 네. 전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가 없겠죠. 아니 그러면 그 파일을 받았을 때 그래도 뭔가 조금 힌트 없나요? 아 얘가 조금 뭐가 문제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힌트 같은 게 없을까요? 사실상은 거의 없다라고 아, 보시면 진짜요?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업무의 형태가 보통 메일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네. 근데 메일도 요즘은 뭐 가령 뭐 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있다라고 하면 네. 대한항공 아예 그 이미지 형태로 와요. 근데 이거를 막으려면 사실 이제 발신자가 누군지 그 발신자 이메일을 눌러보면 네. 약간 대소문자를 흐릿하게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네.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네. 삭제되는지
탑재되는지는 사용자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실제로. 네, 아까처럼 사회공학적인 방법, 사람의 신뢰를 그러니까요. 이용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네. 단순하게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파일을 받거나 메일을 받았다라고 안 보고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주변에 어떤 아는 지인을 통해서 뭔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 의심하지 않고 클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이제 다 노출되어 있다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렸고, 네. 그 실제로 PDF의 유입의 형태이긴 한데, 네네.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음. 악성 코드가 바로 실행되도록 지금 보시면 네. 문서를 열면 네. 오토 오픈을 하면 네. 랜섬웨어가 실행이 되어라 네. 라는 형태로 문서들이 문서형 악성 코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실제 실행했는데도 바로 그게 어떤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게 어떤 악성 코드가 깔려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복 기간이란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1년? 1년이요? 1년 최대 5년이에요. 얼마나 방대한 아, 일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죠?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네. 이런 사례들은 DD 실행이라고 해서 네. 많이들 문서에 보면 알죠. 콘텐츠 아, 콘텐츠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네네네. 그렇죠.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클릭하죠. 전 항상 누르는데요. 네, 저도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네, 알림이 항상 누를 누르는데. 때까지 계속 네. 떠 있습니다. 웬만하면 누르는데. 그렇죠. 검사 한번 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PC를 오늘 네. 그래서 저걸 누르게 되면 DD 네. 실행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랜섬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실행 파일입니다. 매크로 형태로 이제 악성 그렇죠. 코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 실수를 하거나 유출을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본인이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부분들을 최대한 사용자들이 알지 못하지만 깨끗하게 네. 뭔가를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는 네. 형태라면 지금은 방어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 필요한 단계죠. 적극적으로 관련된 그렇죠. 부분들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전 처음에 이제 말씀 들었을 때 이제 이메일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뭐 업무적으로 했을 때 이런 문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안 의식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상호 물론 필요하겠죠. 네, 이제 네. 이걸로도 커버가 안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네. 악성 코드가 있는지 네, 없는지 네. 여부를 가장 네. 기본적인 문서형 악성 코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페이지에는 네. 현재 백신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는 엔진이라고 쉽게 아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실제로 이 백신에서 그러면 문서형 악성 코드를 얼마나 잘 탐지를 하냐 이거를 바로바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네, 네. 올려봤어요. 네. 올려봤더니 60개의 백신의 엔진 중에서 몇 개만 잡아냈을까요? 네. 보이시나요? 11개. 맞아요. 그러네요. 11개, 60개의 백신 엔진 중에서 네. 11개만 이게 악성이다라고 탐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이미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일부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확률이 너무 큽니다. 대다수. 네, 그러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즉 11-60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60개의 백신 프로그램 중에서 11개만 검출했다. 그렇죠.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현재 탐지하고 있는 것들은 방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반증을 해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서형 형태의 이런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표에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기존의 백신으로는 좀 뭔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영상 한번 볼까요?
데모를 잘 봤습니다. 네. 데모를 보니까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실히 알 것 같고요. 이제 뭔가 바이러스 토탈 통해서 원래 악성 코드가 있는 파일을 이제 이 CD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더니 악성 코드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네네. 심플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이 CDR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석 차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그 전에 이제 저희 이제 백신과 CDR이 사실 유사한 접점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백신 좋습니다. 같은 경우는 뭐 네. 기존에 저희가 지금 뭐 독감 시즌이 오면 독감을 다 맞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독감도 바이러스를 몸에 주입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미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미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먼저 맞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네. 사실 이제 저희 CDR이라고 하는 세인톡스는 이미 알려지지 않은 것들의 위협을 가지고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백신 같은 경우는 이미 알려진 시그니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세인톡스라는 제품은 네. 이제 그 백신에 플러스 어떤 무해화를 시키고 재조합시키는 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DR이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죠? 저희 CDR은 이제 컨텐츠 전 페이지 혹시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네네. 전 페이지 보면은 컨텐츠 네. 악성 코드 무효화. 디자인 네.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네. 건데요. 결국 이제 디자인은 어떤 그 분해를 시키는 네. 거고 리컨스트럭션은 결국 다시 조합한다라고 어. 해서 문서를 다 분해시키고 네. 다시 재결합시켜서 깨끗한 상태를 사용자한테 전달해 준다. 어. 그런 이제 솔루션 기능이라고. 그러면 실제 그 파일을 받으면 그 파일을 열기 전에 그 파일에 대한 내용들의 분석을 해서 실제 악성 코드가 있는 거를 제외하고 네. 다시 재조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제외한 상태 안전한 파일을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문서 자체를 새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네네.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원본은 거의 안 건드리고 원본은 안 건드리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매크로나 이상한 그래서 악성 코드 쪽만 딱 끄집어내고. 끄집어내서 네. 그렇죠. 다시 재조합을 해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 네네. 시그니처 기반 같은 것들은 시그니처 기반은 매일 패턴 업데이트든 그 DB가 업데이트 돼야지 얘가 악성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죠. 그렇죠. 기준이 그렇죠. 있죠. 시그니처라는 그렇죠. 기준이 네네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CDR이라는 건 네. 문서의 구조를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진 않고 네. 문서의 구조에서 네. 이 구조 안에 악성 코드가 들어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네. 위험 요소들을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네. 그럼 기존 어떤 유형의 파일이 있다고 하면 그 유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구조가 있고 그렇죠. 그 구조 외에 있는 것들이 뭔가 있다고 하면 걔를 빼버린다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시그니처 기반에 뭔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문서의 어떤 유형이 오면 자동적으로 이런 프로세스가 딱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네. 앞전 페이지 잠깐 한 번 더 가볼까요, 차장님? 네. 백신이랑 비교도 많이 하고요. APT라는 장비랑도 네, 솔루션관도 네, 많이 네. 비교를 하는데 네. 많이 그 현업에서 질문들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 랜섬웨어를 대응을 하려고 악성 코드 때문에 백신도 쓰고 APT도 씁니다. 네. 그러면 APT 쓰는데 얘도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교수님? 실제 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결국에 백신은 모든 이미 나와 있는 사례들을 다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 수단이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오지 않은 어떤 이상한 아니면 악성이 담긴 히든되어 있는 거를 선천적으로 막기 위함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맞고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선제 방어를 취하느냐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APT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상의 샌드박스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실행 파일을 탐지할 때는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실제로 가상의 샌드박스라는 공간에서 실행을 시키거든요. 네. 실행을 했을 때, 얘가 이상행위를 하네. 너는 악성이야. 실행을 했는데, 네. 정상적이네. 아무 행위가 없네. 너는 정상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이걸 저희가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동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아까의 유형 사례에서 봤을 때, 바로 실행하는 녀석들이 지금은 많지 않죠. 맞아요. 하루 이틀, 네. 3일, 길게는 5년 동안 잠복을 해 있는다고 그 말씀을 드렸기 말씀하셨죠? 때문에, 이 APT에서 가지지 못하는 그런 보안의 호울이 네.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상의 머신 샌드박스라는 걸 인지를 합니다. 실행 파일, 악성 코드가요. 그래서 점점 똑똑해지네요. 네, 진짜. 너무 똑똑해지죠. 네. 그래서 실행을 하기 전에, 가상의 공간이구나. 그러면 난 실행하지 않겠어. 네. 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것까지 많아요. 악성 코드에 이미 인베드 되어 있을 수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그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보안 솔루션들의 한계들을 CDR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네. 저희가 선제 공격을 한다. 아. 선제 방어를 예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지금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좀 백신이라든지 APT 여러 가지 보안의 어떤 층위, 레이어별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CDR이라고 하는 뭐 문서 보안 관련된 어떤 솔루션 또 도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방금 말씀하셨던 요 대답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체되는 개념이 아니라 확실히 이제 상호 보완해서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제가 네. 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천장님. 네, 정확합니다. 네. 자, CDR 쪽은 이 정도 됐나요? 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네. 지금 요 화면 한 번만 언급하고 좋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실제 어떻게 레퍼런스들에서 고객사들에서 이 CDR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이렇게 페이지 내용을 좀 녹여드린 건데요. 네네. CDR이라는 거는 문서형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성 코드들이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모든 공간의 유입 경로에 CDR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사실 이제 메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서에 대해서만 저는 사실 생각했는데 그거 외에도 기업과 기업 간 또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문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되게 다양하죠. 그죠? 그렇죠. 그 통로마다 다 이 CDR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망이 분리되어져 있는 곳에서는 네.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들어오는 망연계 솔루션에 붙어서 자료 교환 체계에서 안전하게 무해한 다음에 내부로 들어오는 형태들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이라든지 그렇죠. 금융. 그러네, 금융 쪽도. 네.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저 짚고 가고 싶은데 네네. 민원 포털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네. 현재 한창 많이 활성화하고 찾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 같은 경우는 대민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네네네. 웹 게시판들이 많죠. 네네. 예를 들어서 가장 근래에 저희가 코로나 가 걸렸을 때 네네. 코로나 때 생활지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생활지원금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면 저희가 증빙을 해야 되죠. 통장 사본도 넣어야 되고 신분증도 넣어야 되고 그럼요. 그런 웹 게시판에 네. 사용자들이 올리는 파일 안에 본인도 모르게 문서형 악성 코드들이 숨어져 들어가 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네. 그 자료들을 네. 업무망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안전하게 가지고 오고 싶겠죠. 그렇죠. 그럴 때 그런 대민용 서비스 웹 게시판에 CDR이 다 들어가서 안전하게 무해한 다음에 내부단으로 가지고 오는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공 쪽. 근데 기업들 간에도 그런 어떤 실제로 유저 아니면 고객분들하고 접점하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또 뭐 예를 들면 뭐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뭐 AS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진 맞습니다. 증명한다든지 문서 증명한다든지 그런 것들 뭐 한두 가지입니까? 네, 그죠? 엄청 많죠. 네. 전자문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엄청 많이 쓰겠네.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CDR 기술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과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고 하면 조금 더 먼저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서, 기업들 간의 어떤 비즈니스가 이제 문서나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기밀 문서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막 누출되면서 뭐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례들로 한번 확장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블랙요원 리스트가 이제 유출이 된 사례가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 정보사 국무원이 어떤 이제 블랙리스트 요원, 그러니까 결국 뭐 중국이나 뭐 다른 해외 국가에 가서 자기도 이제 숨기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 정보가 결국 잘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북한으로 넘어갔다, 어디로 갔다라는 사례가 많아서 결국에 그 블랙 요원들이 전부 다 이제 국내로 다 왔거든요. 혹시나 모르는 이제 암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리스트는 그 어떤 내부 정보의 어떤 리스트가 있었을 텐데 요게 결국에 유출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어떤 자료인데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큰 사단이 발생된 거고요. 네. 그래서 뭐 국정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일반 기업들도 유출이 될 만한 어떤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있을 텐데 이 네. 자료를 이제 막아야 되는 게 네. 이제 기업의 핵심 요소라고 그렇죠, 좀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이런 정보를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고 보면 뭐 실제로는 이제 다큐원이라는 이제 문서 중앙화고요. 네. 이제 문서 중앙화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장되는 파일이 다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랜섬웨어가 침투할 수 없는 네. 환경이 돼 있고 네, 네. 이 자료를 이제 외부로 빼갈 수 없도록 저희가 이제 내부 결제 네. 승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제가 만들거나 하면은 함부로 이제 외부로 보낼 수 없는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요거는 나가도 돼라는 결제 프로세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서 중앙화, 다큐현 시스템 많이 도입하고 계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그 CDR 얘기했던 문서 형태로 공격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내부에 뭐 자이든 타이든 뭐 내부에 있는 어떤 기밀 문서가 외부에 나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문서 중앙화라는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관련된 문서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다큐원? 네, 다큐원입니다. 도큐원 아니고 다큐원. 다큐원입니다. 다큐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 중앙화라고, 문서 중앙화? 네, 네, 네. 문서 중앙화라고 하는 게 일반 용어이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문서 중앙화의 중앙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문서 중앙화를 쓰기 전에는 네. 사용자분들 PC, 개개인의 PC에 모든 자료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이 자료가 사실 기업의 자산인데 네. 퇴직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한다거나 네. 혹은 자기도 모래 삭제를 한다거나 네. 혹은 랜섬웨어 걸린다거나 네. 하면 기업의 이제 방대한 축적됐던 데이터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서 중앙화라고 하면 이제 PC에 저장이 안 되고 모든 자료가 강제적으로 중앙에 다 집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거나 이용했을 때는 네. 그 나름의 어떤 권한과 또 프로세스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쓸 수 있거나 네, 네. 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네네, 맞습니다. 할 수 있도록 네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동일한 업무 환경이 제공된다. 뭐 요즘 뭐 최근에 뭐 스마트 워크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PC가 바뀌게 되면 자료 저장 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업무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 설치하면 중앙에 접근할 수 있는 아, 네. 아, 네. 허용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네. 이제 접근에 대한 정책이 있겠지만 네. 이제 중앙 서버에 안전하게 접근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파일을 뭐 열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로컬에는 절대 저장이 안 되는 건가요? 원래는 그게 맞긴 한데요. 네. 사실 업무마다 다 사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누구는 PC 저장 못하지만 네. 누구는 뭐 PC를 업무에 의해서 좀 허용할 수 있도록 아, 해주는 그것도 이제 권한과 정책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덜 어떤 기밀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조처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서 중앙화가 모든 문서나 기밀 관련된 거는 중앙에서 딱 관리하겠다라고 한 정책은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딱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이거를 쓰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이런 부분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보통 제가 이제 미팅을 나가면 네. 사실
그런 이제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네네.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럼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회사에 와서 퇴근할 때까지 생성되는 모든 문서는 회사의 자산이거든요. 네네네. 뭐 이게 정말 사용자 입장엔 저도 뭐 임직원이지만 네. 좀 죄송한 말씀인데 네. 어쨌든 개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네, 사실 네. 저희 대한민국 특성상 네, 네, 뭐 네. 개인 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네, 네, 네. 것뿐이라서 네, 네. 결국에는 생산되는 모든 거는 회사의 컨펌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네, 보고요. 네, 좀 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네. 가령 개인 PC가 정말 랜섬웨어 감염이 됐으면 이건 개인의 잘못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회사에서 선제 방어 조치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모든 자료가 중앙에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기본적인 대응은 되니까 랜섬웨어 걸릴 일이 없어서 나중에 뭐 심할서를 쓰세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 네. 입장에서 보면 외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호흡이 생기기보다는 또 명확해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확한 어떤 룰 속에서 뭐 일하시는 이제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이든 관리를 하시는 분은 그 명확한 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외려 더 컨플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 차장님이 얘기는 하셨지만 소명의 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걸렸다. 그러면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네, 네. 이런 소명의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안성과 효율성 협업은 항상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네, 상과 그렇죠. 방패의 관계예요. 그렇죠. 어느 하나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걸 컨설팅하고 미팅하고 조율을 하라고 저희가 여기 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와 상담을 해서 절충선을 찾을 수 있는 보안의 정책의 범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요즘에는 확실히 협업, 특히나 이제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 파트너들 간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문화의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우리는 예를 들면 무조건 협업을 해야 돼. 보안 신경 안 써.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 본인들은 이제 인지하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어디에 절충해서 어떤 우리에게 맞는 그 기업의 어떤 형태나 철학과 맞는 형태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서 중앙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보실까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문서 중앙화를 고민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보안은 정말 필요하지만 네. 왜 도입하냐, 어떻게 도입하냐. 네. 사실 결국에 가장 큰 요인은 이제 반출할 때, 그러니까 네. 승인받지 않은 파일이 나갔을 때를 대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퇴직자 이런 게 좀 빈번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또 고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망분리된 환경에서는 네. 또 이제 데이터가 보통 구축을 하게 되면 망분리 환경에서는 업무망에 있는 데이터, 뭐 요즘 이제 VDI를 도입하시는 분들 네, 많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뭐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VDI를 쓰시게 되면 제가 그날의 업무량 데이터가 바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책마다. 네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문서 중앙화를 쓰게 되면 어차피 모든 자료가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뭐 다음날 출근해서 되살릴 수 있는 네. 그런 이유도 많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나 어떤 이슈 때문에 문서 중앙화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아, 네, 네. 부장님 더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실제 네. 요 사례들을 전 페이지. 네, 전 페이지, 뭐 뒷페이지로 보셔도 됩니다. 네. 실제 요 사례들이 저희 고객사분들이 직접 저희가 인터뷰를 해주고 실제 후기를 남겨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발췌를 했어요. 실제 생생한 사례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네. 정말. 네. 저런 이모티콘도 실제 사례가 그 표정, 담당자분의 표정.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들 때문에 도입을 했다라는 실제 저희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들이고. 네, 생생한 이런 고민이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했더니 네. 이렇게 좋더라 네. 라는 내용들이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것도 실제 피드백을 네. 정리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거짓말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제 네. 이런 문서 중앙화 같은 제품을 도입하면 뭐 도입보다도 저희는 이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는 뭐 직접 제품을 만들기도 했고 엔지니어를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떠한 기술력이나 피드백을 좀 빠르게 하는 게 이제 저희 강점이고 아, 네. 고객분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 중앙화를 하게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작업하다가 갑자기 작업한 게 날아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 네. 백업이 안 됐을 때, 네. 이런 부분들도 혹시 또 보완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부분인데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그 후기가 있는데요. 네네. 다큐온으로 인해서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건가요? 네, 체질 개선을 체질도 바꿔주시나요? 체질 사람도 체질을 개선을 하려면 의지는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선장님? 어렵죠. 그렇지만 네. 힘들지만 어렵게 도입을 했더니 정말 체질 개선이 되었어요. 네. 이 체질 개선이라는 고민을 했었던 네, 부분들에 대한 해소, 네. 그리고 고민했었던 보완 정책들,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체질 개선이 되어서 도입됐었을 때 사용자들에게 조금 반감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네. 도입이 되고 나서 오히려 너무나 잘 활용을 하고 잘 네. 쓰더라. 네. 본인이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그래서 네. 굉장히 좋게 체질 개선이 됐다라는 네. 표현을 써주셨던 게 기억이 알겠습니다. 납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어떤 정책이 그 전체 그 회사의 어떤 문화에 그냥 녹아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직원들과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안 관리해야 돼, 보안 정책 잘해야 돼라고 계속해서 어떤 교육과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잘못됐을 때, 네 잘못이야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인데. 그렇죠. 이제 이거를 정책적으로 아예 문서 중앙화를 통해서 그런 컴플릭이 안 나고 이 룰대로 하면 그냥 심플하게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체질 말씀하시는 네, 맞아요. 거죠.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좋은 쪽으로 체질 개선이죠. 그러니까 개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좋습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하고요. 들어온 질문 중에 네. 여기 하나 조금 이제 DRM, 네. DAP, 그다음 문서 중앙화 차이점을 물어보시는 질문이 네네네네. 저 질문은 저희가 이제 미팅을 가면 많이들 다 질문하세요. 네, 어떤 질문이죠? 다시 한 번만. DRM과 DAP와 문서 중앙화의 차이점이 아, 무엇이냐? 네네. 네. 있겠네요. 질문도 있겠네요.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문서를 암호화시키는, 그러니까 네. 문서 유출을 막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네네. 세 가지 다. 네. 각각의 사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뭐 저희는 이제 문서 중앙화를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DRM과 DAP는 결국 나갈 때 파일을 암호화시키거나 막아주는 역할만 좋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 기능은 저희도 있고, 아, 요거의 네. 가장 큰 뭐 문제점은 아니지만 네. 저희의 장점은 DRM과 DAP는 결국 이제 PC에 모든 파일이 저장되는 건데 그렇죠. 퇴사자가 PC를 포맷했을 때 네. 데이터 유실이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서 중앙화 같은 경우는 네. 사용자가 삭제를 하더라도 네. 관리자가 복원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차이가 네네. 있군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면 사실 이제 DRM과 DAP는 두 개를 보통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네네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국 에이전트가 두 개 설치돼야 되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단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네,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사용자는 개인 PC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은 PC에 에이전트 설치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로만 되니까 네. 그런 편리성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알겠습니다. 봐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예를 들면 이런 문서 중앙화를 만약에 어떤 회사에 도입을 해야 돼. 근데 그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서도 되게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한꺼번에 도입하기엔 좀 부담된다 이런 기업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뭔가 어떤 부서부터 먼저 적용하고 보안에 더 중요한 부서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보통은 저희도 순차적으로 확산을 하시기를 권장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거 그렇게 구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자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네. 문서 중앙하다 보니까 사용을 하면 할수록 하드웨어 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용량이라든지 실시간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 업무 시스템 단이기 때문에 얘가 무중단이 되면 무중단이 되어야 하죠. 중단이 되면 그렇죠. 업무가 마비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중화도 해야 되네. 이중화를 했는데 얘가 다 잘못될 수도 있잖아. 백업을 해야겠네. 처음에 시작은 작게 시작을 했으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방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이 방대한 생각들은 준비가 되어져야 하다 보니까 우선은 가장 긴급하게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는지에 담당자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부서별로 아까 촌장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사용자별로
부서별로 먼저 정책을 반영을 해서 도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보통은 제조 같은 경우는 문서를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 문서 나갔을 때 굉장히 타격이 있을 만한 기밀 문서라든지 네. 그런 연구 자료 아니면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신규 약품을 신약 개발을 하는 완전 연구 중요하죠.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산출하는 부서들만 먼저 일부 적용을 했다가 추후 확장하는 개념으로 둘 수도 있겠고요. 요거는 큰 그룹 내에서 사이즈가 큰 곳에서의 확장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실제는 저희는 중소 대기업이 있을 텐데 실제로는 이런 보안 제품군들이 오히려 저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아까 일부 얘기를 했었던 DRM, DLP 여러 보안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적용하고 있고 그 보안의 홀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사실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럴 때 다 살 수는 없으니 이런 부분들 중에 올인원 형태처럼 이걸로 여러 형태를 커버할 수 있다면, 커버리지가 된다면 문서 중앙화가 그 중에 초이스해야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영업 잘하시겠어요. 자, 저희가 시간이 이제 벌써 46분 되어가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슬라이드 조금 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 중앙화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아까 앞서서 얘기한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서 중앙화를 고민했을 때 뭐 때문에 도입을 하시나요? 라고 제가 역으로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도입할 것 같나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보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문서 중앙화는 보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보호하려고, 그죠? 보호하고 유출되지 않게 보호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서 중앙화의 본연의 기능인 보안성.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보안성. 가장 중요한 보안성이고. 보안성이 좋으면 사실 이런 문서 중앙화에 대한 사실 경쟁사 제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각 경쟁사마다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질환적 시큐리티는 이 보안성에 더 포커스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본연의 기능인 보안성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렇지만 효율성은 또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욕심도 많으셔요. 다 잡을 겁니다, 선생님. 그 사용성은 효율성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쉽고 편해야 합니다. 결국은 보호하고 안전한 게 좋기는 하지만 이걸 쓰는 사용자들이거든요. 사용자가 어려우면 못 써요. 사용자들이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사용성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하고 생각지 못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사용을 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소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술 지원과 고객 지원이 빠르게 잘 되는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 잘 짚어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보안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이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뭔가 썼는데 아마 이 솔루션 도입할 때부터 불편해 죽겠는데 아마 이런 거 많이 있을 건데 사용하기도 불편해. 이러면 그 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욕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용성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운영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런 상황마다 어떻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맞습니다. 네. 사장님 많이 바쁘시겠네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세니톡스와 문서 중앙화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요? 결합 상품이 나왔습니다. 결합을 하게 된 계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많은 컨텐츠들과 문서형 악성 코드를 세니톡스에서 안전하게 거르겠죠. 그런 컨텐츠들을 안전하게
안전한 공간에 저장을 하고 싶겠죠. 네. 그 안전한 공간이 문서 중앙화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했고 네. 문서 중앙화에 저장되는 모든 파일들은 다 라이프 사이클이 됩니다. 안전하게 라이프 사이클이 되는 곳에 저장하고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곳을 통일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결합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문서를 통한 여러 가지 내외적인 프로세스를 다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프로세스를 잠깐 살펴보면, 네. 외부에서 저희 서버단에서 들어오는 제품들도 있을 거고, 네. CDR이 서버단에 들어오지 않고 문서 중앙화에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파일들이 들어오는 공간은 자동 문서 중앙화에 저장이 되고, 문서를 저장이 되는 순간 이 문서 안에 액티브 컨텐츠들이 있는지를 스캔을 쭈르륵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문서를 무해한 다음 저장을 시키고 문서들이 저장된 파일들이 저희가 결제라든지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 로컬의 PC단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로컬의 PC단으로 떨어졌을 때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요. 바로바로 실행되지 않는 잠복기들이 있는 녀석이 굉장히 많다고 네, 했죠. 네, 그런 네. 잠복기들이 있는 녀석들을 다 무해화해서 안전하게 PC단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업무 볼 수 있게 언제든지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무해화해서 쓸 수 있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문서 보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 실제 사례들도 있으시죠? 네, 네네. 간단하게 실제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는 걸로. 네. 모든 사례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안 됩니다. 네. 대표적인 거 네, 소개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큐원, 문서 중화는 이제 어떤 이제 구호단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호단체요? 네, 네, 뭐 네. 여러 가지 구호단체가 있지만, 네, 네. 그 중에 한 이제 구호단체는 실제 아무래도 이제 구호단체다 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후원금은 사실 개인정보가 다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이 개인정보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다 암호화돼서 저장되든지 중앙에서 통소를 해야 되고 네. 외부로 빼가면 안 되는 그런 네. 법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하다가 문서 중앙하면 저장도 되고 외부로 빼나갈 수도 없고 라고 해서 이제 구축하게 됐고요. 네. 뭐 쓰시다 보니까 아까 이제 어떤 육아휴직이라든지 보직 변경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자료를 원래는 이제 하드 큰 HDD에 저장해서 옮겨줬다가 네. 한다든지 아니면 네. 사실 뭐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하면 네.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모든 자료가 중앙에 있다 보니까 네. 서로 그냥 그 목적에 맞게 협업 폴더를 만들어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고객사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쪽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기업이나 단체들이 쓰기에 딱 맞겠다 싶은,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보안의 다양한 솔루션들을 다 도입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또 내용은 되게 중요하고, 그 담당자의 어떤 변동도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아마 기존에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을 때는 유출되는 거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맞습니다. 솔직히. 알게 네, 모르게. 네, 네. 그럼요. 사라지는 것도 많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다큐원이 네. 적용된 사례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샌드톡스 아까 CDR의 기능들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 대표적인 저희 고객사죠. 2023년 그리고 올해 2024년 두 번에 걸친 전체 교육부 산하 작업을 했습니다. 네. 1차는 네. 나이스 행정망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네. 그 나이스망이라는 거는 선생님, 학생,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1년에 네. 그런 활동들을 다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학생과 그리고 엄마들, 부모님들이 같이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많은 자료들을 막 업로드를 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네. 깨끗하게 아. 무해화해서 네. 파일의 업로드 감사 부분이라고 저희가 네. 칭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올려서 학생들이나 그리고 그 학부모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네. 1차 사업이 작년에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네, 네.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가 주최를 했고 17군데 시도교육청에 다 깔렸어요. 네. 실제는 주관은 한 곳이기는 하지만 실제 고객사는 17군데의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된 거죠. 네. 그 사업을 작년에 1차에 했었고 네, 네, 네.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해서 24년 올해의 2차의 새로운 사업
교육인정 시스템이라고 또 다른 시스템이 네. 생겼거든요. 그 시스템에 동일하게 업로드 감사 부분에 저희가 또다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네. 잘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공공 쪽 관련된 부분에는 굉장히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공공과 민간에 워낙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담당자 고민이실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솔루션이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병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네. 병원들이 네. 공단이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네. 그 여파가 굉장히 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각 병원에서도 네. 상급 공공공단으로 제공을 해야 하는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제공을 할 때 다 뭘로 할까요? 그럼 네. 웹 게시판이나 메일로 쓰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다 네. 구간에 CDR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원 담당자 들어오셨다고 하면 연락 주시면 영업은 제가 영업자는 아니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있나요? 혹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 야, 시간 금방 가죠? 네, 너무 금방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제 그래도 온라인으로 담당자분들께서 빨리빨리 그래도 답변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답변 최대한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대표적인 것들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먼저 아까 DRM, DLP 그 얘기했었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제거된 액티브 콘텐츠의 복구는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혹시 어떻습니까? 답변 네, 주시다면. 복구는 네. 가능하고요. 네. 근데 콘텐츠의 복구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복구를 한다라는 거는 저희가 선제 예방을 한 걸 위험의 요소가 있는 걸 다시 고객한테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야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정말 복원을 하겠냐라는 형태로 대부분의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에 관리자한테 이 사용자가 달라고 하는데 줄까요? 네, 라는 형태로 네. 한번 묻고 관리자가 오케이 하면 전달을 한다라던가 이런 프로세스들이 들어가 있고 이건 다 정책입니다. 네. 맞춰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복구 가능하고 원문도 제공이 가능하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자, 타사 유사한 기능을 갖춘 제품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받아요. 네. 그렇죠. 사실 모든 고객사분들이 여러 제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럼요. 뭐 저희도 당연하게 받는 질문인데 사실 저희는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관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례로 한 군데 이제 미팅을 갔는데 그런 걸 여쭤보더라고요. 혹시나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아, 질환지구 시스템가 망하면 네, 이 기술은 네. 못 받잖아요. 그렇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쭤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아, 네. 근데 뭐 여러 제품들, 여러 제조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제일 크다라고 보거든요. 튼튼한 기업 구조만큼 네. 기술력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사후 관리가 가장 좋은 장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솔루션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다큐어는 거의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이전에 좀 변형된 그러니까 이전에 모델이 20년이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죠. 문서 보안 제품군인데 문서 중앙화가 문서 보안 제품군의 현재의 마지막의 제품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문서 중앙화가 모태가 된 제품들이 저희가 문서 보안을 위해서 20년을 넘게 네. 업력이라고 하죠. 네.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기술력이죠. 문서에 관한 하나 진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고 또 향후 기술적인 발전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뭐 지금 현재 분야는 아까 사례를 통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향후 기술적인 발전은 지금의 보안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네. 요즘에 보안의 IT의 트렌드는 촌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IT 인공지능 맞습니다. 딩동댕. 타이틀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AI라고 생각합니다. 그 AI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제품군들이 요즘 AI를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처럼 코드가 포함된 문서의 생성 경우에는 손쉬운 표현 때문에 발생하는 과탐의 경우 이는 일일이 뭐 화이트리스트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뭐 CDR에는 예외 없는 적용이 필수적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차장님. 네, 실제로 이제 그 발생되는 과탐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매크로나 그 링크가
정말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판단이 어려워요. 그런 판단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전 예방이라고 해서 일단은 위협되는 모든 요소를 먼저 다 제거하자. 그래야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화이트 리스트를 일일이 처리할 수는 없고요. 다만 뭐 가령 저희 쪽 뭐 제품에서는 어떤 거는 그냥 그 화이트 리스트처럼 그냥 바로 흘려 보내자. 링크 온 거는 그냥 넘기자라고 정책을 허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제안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의 편리성은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 모든 거는 통제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진순환 님이 있는데, 지란시그 시큐리티 오래 거래 중인데 기술 지원 잘해준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고요. 저희 이쯤에 시그너처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께 나에게 다큐원 맞죠? 다큐원 CDR이란에 대해서 화이트보드에다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굉장히 많았고요. 아마 답변 최대한 저희가 드렸는데, 관련돼서, 답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혹시 미흡한 부분들 있으면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바, 또 문의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먼저, 박현숙에게 네. 다큐원 CDR이란? 네. 벙커다. 벙커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벙커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적군으로부터의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벙커가 주요 기능이죠. 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한다. 우리 아군들을 보호한다. 네. 라는 의미의 벙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장님? 네. 저는 조금 높게. 네. 네. 국제공항이요? 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 뭐 저희 인천 국제공항도 있고 여러 나라의 네네. 공항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공항을 들어올 때 일단 다 신분증 검사를 하고 검색대가 있죠. 네. 근데 거기에 혹시나 마약류 밀반입 할 경우에 네. 다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보면 이제 CDR 같은 경우도 어떤 위험 요소가 판단되면 네네. 다 버려주고 네. 안전하게 이제 공항을 지나갈 수 있고 네. 안전하게 나라 입국할 그렇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국제공항이라고 표현을 상상력 좋으십니다. 국제공항 하니까 여행 가고 싶다. 자, 오늘 웨비날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네. 네,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달려가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장님. 네. 오늘 총장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한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사실 많이 긴장이 됐는데 뭐 지금도 긴장이 되지만 앞으로도 좀 이런 제품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저희가 언제든지 뭐 저희는 거리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일부러라도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공항인데 해외 가셔야죠. 자, 하여튼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쯤에 웨비나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해킹과 또 관련된 위협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 오늘 잘 들었고요.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기존의 솔루션들과 보완해서 어떻게 좀 더 제로 트러스트에 가까운 보안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지 또 내부에 있는 기밀의 어떤 문서들을 문서 중앙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많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아마 관심 있게 끝까지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오른쪽 댓글창에 지금 댓글에 문의처 있거든요. 여기 연락 주시면 아마 친절히 빠르게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이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